어머니, 늦게 오셨네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나왔는데? 어머니, 앉으세요.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대요. 뭐라고? 치매라고?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초기라서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6살 박영희 씨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15년이 흘렀고 그 긴 세월 동안 박 씨는 오직 아들 성호 씨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성호 씨를 두고 요즘 보기 드문 효자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어머니를 찾아뵙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병원 진료도 함께 다니는 모습이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박 씨의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최 사장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보러 다녀오셨네요. 최 사장은 평소보다 어딘가 어색한 표정으로 박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성호 씨가 요양원 알아보신다고 하던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신가요? 박 씨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은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일까요? 네, 요양원이요? 성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아, 어머니가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며칠 전에 저희 사무소에 와서 어머니 치매 증상이 시작되셨다면서 좋은 요양원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라니요. 자신은 멀쩡한데 아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최 사장님,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성호 씨였어요. 심지어 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 통장까지 가져와서 요양원비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박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 명의의 통장을 성호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더구나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다녔다니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혹시 언제 그랬다고 했나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그때 성호 씨가 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시니까 미리 준비만 해 두자고 하더라고요. 박 씨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성호가 회사 야근이 있다며 평소보다 늦게 찾아왔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박 씨는 현관문을 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난 그 아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박 씨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가 요즘 부쩍 자신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병원 검사를 권했던 것, 통장을 자신이 관리해 주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요양원 광고를 보며 요즘 시설이 좋아졌다고 중얼거렸던 것까지.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손을 떨며 서랍에서 자신의 통장을 찾아보았어요. 분명히 서랍에 있어야 할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박 씨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 몰래 통장을 가져갔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성호가 평소처럼 찾아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 봉지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몸은 좀 괜찮으시고요. 박 씨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나 다정했던 그 미소가 오늘은 왜 이렇게 가짜 같아 보일까요? 성우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요. 성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그리고 아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요.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섣불리 따지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76살의 나이에도 박 씨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세월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어요. 성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과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은 33살이었습니다. 갓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시절이었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박 씨는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어린 아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전부 성호의 미래를 위해 썼어요. 신부 측에서 준비한 혼수에 뒤지지 않으려고 박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넣었어요. 신혼집 전세금부터 가전제품, 심지어 신혼여행비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윳돈까지 쥐어주니 약간의 노후 자금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아껴 살면서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면 감당이 가능할 것 같아 따로 아들 성호 씨에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그런 영희 씨의 마음을 알았는지 자신이 갚으면서 살겠노라 몇 번이나 다짐했죠. 어머니, 제가 언젠가 다 갚아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성호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 성호 씨의 집안 사정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맞벌이 생활을 했지만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입덧이 워낙 심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그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는 순간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성호 씨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되었고 혼자 버는 돈으로 생활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본 박 씨는 아들 부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지우가 태어났을 때도 둘째 은서가 태어났을 때도 박 씨가 산후조리원비며 육아용품비를 모두 댔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드는 학원비며 교육비도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교육만큼은 투자를 아끼면 안 되잖아요.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박 씨는 며느리 수정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들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성호나 수정 씨가 박 씨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있었을까요? 어버이날이나 생일 때 받은 선물이라고는 기껏해야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화분이나 건강식품이 전부였어요. 몇 달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 씨가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성호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괜히 병원 가서 돈만 쓰지 마시고 파스나 붙이세요. 그런 성호가 장모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당장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아들 며느리의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박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장으로 걸어갔어요. 가장 아래 칸에 소중히 보관해둔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호가 어렸을 때부터 보내온 편지들과 카드들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는 성호가 초등학생 때 어버이날에 쓴 것이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좋은 것만 사드릴게요. 다음 편지는 고등학생 때 쓴 것이었어요. 어머니, 항상 저만 생각하시고 희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 받은 카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입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부터 그 순수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박 씨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잠에 든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생각이 조금 어수선한 것 같아 눈이 떠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이른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어보니 성우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일찍 죄송해요. 출근 전에 잠깐 들렀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무슨 일 있나? 별일은 아니고요. 오늘 병원에 같이 가실까 해서요. 어제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성호는 왜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걸까요? 난 어제 아프다는 말 안 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혹시 잊으셨나요? 성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박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듯이요. 박 씨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 기억을 심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박 씨는 성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면 더 의심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성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걸까요? 차 안에서 성호는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습니다. 박 씨 건강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으면서도 자꾸만 박 씨의 기억력에 대해 언급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제도 머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벌써 잊으셨잖아요. 난 정말 그런 말 안 했는데.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실 일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검사 받아보는 거고요. 성호는 마치 박 씨를 달래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박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성호는 먼저 접수를 하러 갔어요. 박 씨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성호가 간호사와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 못 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요. 네, 치매 의심 증상이시군요. 인지기능 검사부터 받아보시겠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의심이라니요. 자신은 멀쩡한데 성호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잠시 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박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아들이 병원에 가자고 해서 왔는데 저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시군요. 하지만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박 씨는 성호를 쳐다보았어요. 성호는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서요. 어제 일도 기억 못 하시고 방금 전에 한 말도 잊어버리세요. 그런 적 없는데요? 성호야, 엄마가 언제 그랬니? 어머니 또 잊으셨네요. 어제 머리 아프다고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박 씨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성호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간단한 검사부터 해보시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주세요. 12월 15일이요. 100에서 70 빼면서 말씀해 보세요. 100에서 7 빼면 93. 93에서 7 빼면 86. 박 씨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지금까지 검사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때 성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방금 전에 말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기억 못 하세요. 그렇다면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MRI와 혈액 검사를 해보시죠. 선생님, 정말 그런 검사까지 해야 하나요? 전 멀쩡한데요. 예방 차원에서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도 받았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걱정 마세요. 요즘 치매 치료법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성호야, 엄마는 치매가 아니야.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어머니,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 혹시 정말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박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성호가 무슨 이유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문득 며칠 전 최 사장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성호가 요양원을 알아보면서 어머니 치매 증상이 시작됐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일까요? 박 씨는 서랍에서 달력을 꺼내 보았어요. 오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래보다 기억력이 더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호는 자꾸 자신이 치매라고 우기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박 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가 치매 판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오랜 친구인 순자 씨였어요. 영희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순자야,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내일 시간 되면 만나자. 그래, 알겠어. 내일 오후에 우리 단골 카페에서 보자. 박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순자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거든요. 다음 날 오후 박 씨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 친구를 만나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 있었어? 순자야, 내가 정말 이상한 건 아니지? 요즘 성호가 나보고 치매라고 하는데. 박 씨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순자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들은 이야기부터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어요. 순자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성호가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너 지금 완전히 멀쩡하잖아. 나보다 기억력도 좋고 말이야. 순자의 말에 박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영희야, 그런데 너 스마트폰 사용법 아니? 스마트폰? 겨우 전화 받고 걸기만 할 줄 알아. 왜? 요즘 세상에는 증거를 남겨야 해. 성호가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록해 두는 거야.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76살인 자신이 그런 복잡한 기계를 다룰 수 있을까요? 순자야,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너무 어려워.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요즘 우리 또래도 많이 사용해. 특히 녹음 기능은 꼭 배워둬야 해. 순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박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봐, 이렇게 빨간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 그리고 이걸 다시 누르면 끝나고. 이게 정말 녹음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순자는 박 씨에게 녹음 버튼을 누르게 한 다음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자, 이제 정지 버튼 누르고 재생해봐. 박 씨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자신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신기해하는 박 씨를 보며 순자가 말했어요. 이제 알겠지? 성호가 너한테 이상한 말을 하면 몰래 녹음해 두는 거야.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아들 말을 몰래 녹음한다는 게 영희야,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성호가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도덕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성호가 너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럼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해. 은행에서 알려주나? 당연하지. 네 명의 통장인데 왜 안 알려줘? 내일 당장 가봐. 박 씨는 순자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있어. 혹시 이상한 말씀 하지는 않으셨죠? 요즘 어머니가 가끔 헛소리를 하셔서. 박 씨는 깜짝 놀랐어요. 헛소리라니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성호야, 엄마가 언제 헛소리를 했니? 어머니 또 잊으셨네요. 어제도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와 이야기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니, 친구분께 양해 구하고 일찍 들어오세요. 오늘 검사 결과 나왔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박 씨는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순자도 방금 전 대화를 다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영희야, 방금 그 전화 들었지? 성호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 어제 혼자 있을 때 누구랑 이야기했어? 전혀 안 했어.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었는데. 그럼 성호가 완전히 지어낸 거네. 영희야,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성호가 체계적으로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어. 순자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절대 포기하지 마. 혹시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해도 그게 진실이 아니야. 순자야, 그런데 의사가 치매라고 하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너도 스스로를 믿어야 해. 지금 이 순간 너는 완전히 정상이야. 박 씨는 순자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로 의사가 치매 진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야, 집에 가기 전에 약속 하나 해줘. 앞으로 성호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거야.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뭘 했는지 메모해둬. 메모? 그래, 몇 시에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적어두는 거야.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 순자는 박 씨에게 작은 수첩을 하나 꺼내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해. 그리고 내 전화번호도 단축번호로 등록해 둘게. 언제든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박 씨는 순자의 도움에 감사했어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씨는 순자가 준 수첩을 꺼내 보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76살이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순자가 가르쳐준 녹음 기능을 미리 켜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성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어머니, 늦게 오셨네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나왔는데? 박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씨는 소파에 앉으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대요. 뭐라고? 치매라고? 박 씨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예상했던 일이라고 해도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초기라서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성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박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진단서예요. 여기 보시면 경도 인지장애라고 나와 있어요. 박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진단서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호야, 그런데 난 MRI 촬영할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의사 선생님이 뇌 위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또 잊으셨네요. 이게 바로 치매 증상이에요. 박 씨는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성호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성호야, 엄마는 멀쩡해.
이 진단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의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나요? 성호는 다시 테이블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이건 또 뭐야? 요양원 입소 신청서예요.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박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호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박 씨의 의지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호야, 너 정말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에서는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돌봐드릴 수 있어요. 난 싫어. 요양원 안 갈 거야. 어머니, 선택권이 없어요. 의사가 권고한 사항이에요.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고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성호야, 너 정말로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하니? 당연하죠.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요. 성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최근에 이상한 곳에 돈을 송금하신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박 씨는 서류를 받아보며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거래 내역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기억 안 나시죠? 보이스피싱에 당하셔서 100만 원이나 송금하셨어요. 그런 적 없어. 내가 언제 그랬다고? 또 잊으셨네요. 이래서 혼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박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호가 자신의 통장을 가지고 이런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성호야, 너 지금 엄마를 속이고 있는 거지? 내 통장으로 네가 멋대로 한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 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럼 내 통장은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성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호야,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내가 언제 너한테 통장을 맡겼다고?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들으면 어때? 네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짓이 뭔지 모르겠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런 것도 치매 증상 중 하나예요. 갑자기 화를 내시고 피해망상을 하시는 거죠.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화를 내는 것조차 치매 증상이라고 몰아가고 있었어요. 성호야, 너 정말 이럴 거야? 30년 동안 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엄마한테? 어머니,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현실적? 너한테 현실적인 게 뭔데? 어머니 혼자서는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생활이 있거든요. 드디어 성호의 본심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그래, 이제야 진심을 말하는구나? 엄마가 방해된다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어머니 걱정하느라 제 일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걱정? 너가 언제 날 걱정했니? 오히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면서. 어머니, 또 시작이네요. 피해망상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박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녹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성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는다. 정말로 날 요양원에 보낼 거야? 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다음 주부터 입소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그 순간 박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버리려 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더 큰 힘을 발휘했어요. 절대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호가 나간 후 박 씨는 한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가짜 진단서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30년 동안 모든 걸 희생해서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순자가 말한 대로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 파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걸어 순자에게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영희야, 진짜 네 아들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가짜 진단서까지? 그래, 순자야, 나도 믿기지가 않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순자 씨의 말에 순간 울컥한 영희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아들을 위해 헌신해 왔음을 잘 알기에 억울함과 분노,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희 씨가 느끼는 이 감정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피부치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뿐인 자식이 자신을 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하는 영희 씨의 울음소리를 듣고 순자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울지 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반격할 차례라고. 하지만 순자야,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의사도 성호 편이고 진단서도 있고. 영희야, 포기하면 안 돼. 내일 아침에 내가 갈게. 우리 같이 은행부터 가보자.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찾아왔을 때 박 씨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어서 준비해. 은행 가서 진짜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보자. 두 사람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최근 몇 달간의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고객님, 신분증 확인 후에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나온 거래 내역서를 보고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호가 보여준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순자야, 이것 봐. 보이스피싱 송금 같은 건 없어. 오히려 매달 성호가 돈을 빼가고 있잖아. 역시 그랬구나. 성호가 서류를 조작한 거야. 순자는 박 씨에게 거래 내역서 4본을 추가로 발급받으라고 했습니다. 증거로 보관해야 한다면서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박 씨는 우연히 손자 지우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근처라서 가끔 이 동네에 온다고 했었는데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지우야, 은행 일 때문에 나왔다. 할머니,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박 씨는 손자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아버지의 나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야, 별일 아니다. 하지만 지우는 예상보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버지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최근에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시던데. 무슨 이야기를? 할머니가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셨다고, 그래서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성우가 손자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야, 할머니가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 보이니? 아니에요. 할머니,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우의 말에 박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손자는 자신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혹시 아버지가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 씨는 지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하는 말 믿어줄 수 있지? 당연하죠, 할머니. 박 씨는 지우에게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정신과 상담과 치매검사 그리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요양원에 넣으려 한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입니다. 지우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 지우야, 할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믿어요, 할머니. 사실 저도 최근에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요양원 브로셔를 보시면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을 위해서 미리 알아본다고 하셨거든요. 박 씨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성호가 정말로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지우야, 네가 도와준다면 정말 고맙겠지만.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아버지가 설령 제 아버지라고 해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예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불이 보면 못 참는 성격인 거. 그게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한테. 순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고맙다. 네가 있어서 우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 그런데 할머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할머니, 제가 아는 선배 중에 법학과 다니는 선배가 있어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야, 고맙지만 법적인 문제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성호가 정신 차리고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겠니? 할머니,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요양원 계약까지 했다면서요? 그럼 말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순자도 지우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영희야, 지우 말이 맞아. 이미 성호가 너무 멀리 갔어. 이제는 제대로 대응해야 해. 할머니,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할머니 통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뜻이니? 할머니 명의로 더 많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요양원 보내는 게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재산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박 씨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요양원 입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 제가 계획을 세워볼게요. 일단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똑같이 당해보시라고 하는 거죠. 지우의 제안을 들은 박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순자와 지우가 계속 설득하자 마음을 굳혔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박 씨 집에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우가 가져온 노트북을 펼쳐놓고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할머니, 먼저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할머니를 속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맞아. 증거도 더 수집해야 하고. 그런데 지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할머니,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더 완벽하게요. 지우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가짜 진단서를 만든 병원을 확인해야 해요. 진짜 의사가 진단한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조작한 건지 알아봐야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지? 제가 직접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할머니 손자라고 하면서요. 그날 오후 지우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씨와 순자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영희 환자 보호자인데요. 진단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전화 너머에서 뭔가 이야기가 오가더니 지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그런 진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요? 아, 그렇다면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가 박 씨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역시 가짜였어요. 병원에서는 할머니에게 치매 진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요. 정말이야? 그럼 성호가 완전히 조작한 거구나. 이제 확실해졌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지우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말했습니다. 이제 역공을 시작할 차례예요. 할머니,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뭐라고 말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요양원 입소를 수락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심하고 더 많은 실수를 할 거예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호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성호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 의견이 맞는 것 같다. 요양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성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호야, 입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어. 괜찮지? 당연하죠.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고마워, 성호야. 전화를 끊은 후 지우가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어요. 완벽해요. 할머니, 이제 아버지는 경계심을 완전히 늦출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할머니, 동네 사람들을 모아야 해요. 특히 최 사장님처럼 아버지가 거짓말한 걸 직접 들은 분들 말이에요. 박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사장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성호를 효자라고 칭찬했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박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76번째 생일 모임을 한다면서요. 사실 생일은 아직 2달이나 남았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임 당일 박 씨 집에는 10여 명의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최 사장도 왔고 성호를 잘 아는 동네 어르신들도 다 왔어요. 성호는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요양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동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그러게 말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박 씨는 일어서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모임을 가졌어요. 성호는 어머니가 요양원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한테 치매가 있어 보이시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 씨, 저희보다 정신이 더 또렷하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 성호가 저를 치매 환자라고 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성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최 사장님, 성호가 최 사장님께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 사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게 성호 씨가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여러분, 이걸 들어보세요. 박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며칠 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성호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대화가 그대로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성호를 효자라고 칭찬했던 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박 씨는 은행에서 받은 진짜 거래 내역서와 성호가 조작한 가짜 서류를 나란히 펼쳐놓았어요. 성호가 제 통장으로 이상한 거래를 조작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지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할머니에게 치매 진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단서도 가짜예요. 성호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성호야, 이제 그만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성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죠. 성호야, 그리고 하나 더. 오늘부터 내 통장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라. 박 씨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7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강인해 보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거실에는 박 씨와 성호만 남았습니다. 성호는 소파에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성호야,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봐. 어머니, 죄송합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어머니, 저도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시작된 거였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잖아. 최 사장한테 치매라고 거짓말한 것부터가 말이야. 성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성호야, 솔직히 말해봐. 왜 그런 짓을 했니? 진짜 이유를 말해. 성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해외 발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두고 가기는 불안하고. 그래서 요양원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박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어머니를 희생시키려 했던 거였어요. 그럼 진짜 치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정말 걱정돼서 병원에 갔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생각? 어차피 나중에는 치매에 걸리실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박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성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나중에 치매에 걸린다고 미리 속여도 된다는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네 편하자고 엄마를 거짓말로 치매 환자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 했잖아. 성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박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30년 동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기억해요, 어머니. 그럼 엄마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니? 없어요. 그런데 너는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했구나. 해외 발령 나가는데 방해된다고. 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박 씨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직 이야기 중이세요? 지우야, 와라. 너도 들어봐야 할 얘기다. 지우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실망했어요. 지우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걸 아신다면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성호는 아들에게까지 질책을 받으니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법학과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한 일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대요. 뭐라고? 가짜 진단서 만든 것, 통장 거래 내역 조작한 것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지우야, 하지만 할머니는 법적인 문제까지 갈 생각은 없다. 할머니? 그래도 내 아들인데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 대신 조건이 있다. 박 씨는 성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내 일에는 절대 간섭하지 마라. 둘째, 내 통장이나 개인정보는 손대지 마라. 셋째, 해외 발령 나가든 어디 가든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엄마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약속해라. 성호는 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때 순자가 들어왔어요. 박 씨가 미리 연락해서 부른 거였습니다. 영희야, 다 끝났니? 응, 순자야, 이제 끝났어. 성호야, 네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순자 이모,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고 네 어머니한테 평생 죄송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야지. 박 씨는 순자와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야, 지우야, 정말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 한 거지. 할머니,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래, 고맙다. 성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해외 발령 이야기는 거절하겠어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아니다. 성호야, 기회가 있으면 가거라. 대신 진짜 효자가 되어서 가야 한다. 어머니,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오늘 일로 더 강해졌거든.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손자도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박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 76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 스마트폰도 배웠고 녹음하는 것도 배웠고. 맞아. 영희야, 우리 나이에도 배울 게 참 많더라. 할머니, 앞으로 컴퓨터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좋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날 저녁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박 씨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어요. 76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 돈 뭐예요? 통장에 뜬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통장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돈은 너희가 내 생일날 준 선물 값이다. 비슷한 제품 찾아보고 제일 비싸게 쳐서 계산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이건 너무 서운하게 들려요. 우리가 뭐 돈이 아까워서 드린 것도 아닌데.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줄 것도 바랄 것도 없다. 그 돈으로 너희와 나 사이에 남은 정산을 끝내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충남 청양에서 사는 60대 성일환입니다. 이제 나이도 슬슬 환갑을 넘어가고 큰 욕심 없이 밭일 좀 하고 시골서 조용히 삽니다. 남편 정영석은 서울 대기업에서 평사원으로 시작해 임원으로 은퇴한 사람이고요. 살면서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할 땐 아파트에 혼수까지 다 해줬죠. 그때는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부모니까요. 며칠 전 남편의 사촌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예식이라 고민이 됐지만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무엇보다 아들 민수와 딸 혜진이 두 자식 얼굴이나 한번 보자 싶어 고속버스 타고 올라갔죠. 청양에선 서울 올라가는 것도 큰일이에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집에서 시외 터미널까지 버스로 1시간. 거기서 다시 고속버스 타고 2시간 반. 예식장에 도착했을 땐 땀에 옷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말이 없어요. 묵묵히 저 따라다니고 묵묵히 손수건으로 제 땀 닦아주고 도착하자마자 조카 얼굴 보고 인사 좀 나누고 자리 잡았는데 아들이랑 딸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엄마, 아빠 하며 반갑게 인사하긴 했는데 그 뒤로는 서로 바빠 보였어요. 딸은 애들 챙기느라, 아들은 전화 받느라 말이죠. 전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려다 갑자기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해서 일어나서 따라가려는데 복도에서 두 자식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무슨 얘기인가 싶어 지나치려다가 발이 멈춰졌어요. 아, 근데 솔직히 부모님 용돈까지 챙기는 건 좀 무리 아니야? 아니, 우리가 뭐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김서방이 그러더라. 부모님께 한 번도 용돈 드린 거 못 봤다고. 그래서 남보라고 드리라고? 난 그냥 형식적으로 못 챙기는 거 싫어. 아버지 주식도 아직 하시고 돈은 우리보다 많잖아. 하긴 뭐, 엄마도 맨날 우린 괜찮다 그러시니까. 그 말이 딱 들리는데 가슴이 푹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우린 괜찮다는 말, 그 말 제가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사실 괜찮아서가 아니라 애들이 부담 가질까봐 한 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괜히 들은 척하면 저만 더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예식이 끝나고 저희 부부는 바로 터미널로 향했어요. 아들한테 터미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니? 물어보려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이미 마음이 한 번 꺾이고 나니까 그 다음은 참 쉽게 포기되더라고요. 택시 타고 터미널 도착해서 표 끊고 대합실에 앉아 있으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당신 예식장 나올 때부터 말이 없네. 피곤해? 조금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나왔어요. 피곤하다는 말로 감정을 숨기려는 게 버릇이 돼버렸나 봐요. 버스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스르르 멀어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다 해준 것밖에 없어요. 돈이 넉넉했던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버스에서 내내 말이 없던 남편이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서야 말문을 열더라고요. 그날 예식장 복도에서 무슨 얘기 들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애들 얘기 듣고 말았어요. 용돈 얘기요. 그래, 나도 들었어. 저흰 그제야 서로 고개를 마주했습니다. 마치 동시에 들은 사실을 동시에 꾹 참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 말 듣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그날부터 생각 정리 중이야. 남편의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리 중이다라는 말이 너무 생소하게 들렸거든요. 평생 말없이 애들 다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을 접겠다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 문 앞에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많은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이제부터 뭘 해야 할까? 이대로 애들만 바라보고 살 순 없잖아. 나 자신을 챙겨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생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하게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날은 제가 마당 텃밭에서 쪽파를 뽑고 있었는데 전화기 진동 소리에 손에 흙이 잔뜩 묻은 채로 받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식당 예약했어요. 서울 올라오세요. 아이고, 굳이 서울까지 너희가 내려오면 좋을 텐데. 엄마, 애들도 있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 예약도 해놨어요. 아버지 못 드시는 건 없는 거죠? 그래, 뭐든지 먹긴 드시지. 그렇게 통보처럼 식사 약속이 잡혔습니다. 뭐가 이렇게 일방적일까 싶었지만 아버지 생신이라고 하니까 별말은 안 했어요. 서울 올라가는 건 언제나 큰 준비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셔츠를 꺼내 다리더군요. 당일 아침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고 그 덕에 약속 시간보다 15분은 일찍 도착했어요.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반쯤 비어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이미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 우리보다 먼저 왔나 보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좀 먹었어요. 뷔페라서요. 따로 시작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음식 되게 맛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고 접시에 스테이크 몇 점만 덜어 앉더니 며침 먹고는 포크를 내려놓더라고요. 여보,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고기 질 좋아 보이네. 응, 괜찮아. 남편은 원래 뭐라도 나오면 잘 먹는데 그날은 접시에 있는 음식조차 건드리지 않았어요. 생일인데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앉아만 있으니 제 마음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오빠, 아버지 못 드시는 음식 많으신데 왜 여기로 정했어? 그냥 위치 좋고 애들도 좋아하니까. 설마 이 정도도 못 드실 줄은 몰랐지. 엄마, 아버지 원래 이런 음식 안 좋아하시잖아요. 딸이 불편한 기색으로 말을 던지자 아들은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더군요. 저는 두 아이가 말다툼하는 사이에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런 장면을 생일날 보고 있으니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에이, 뭐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애들 좋아하면 된 거지. 그럼 아버지 생신인데 아버지 드실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그때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없이 맥주만 마시는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제 눈에는 너무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생일상이니? 먼저 밥 다 먹고 아버지 음식은 생각도 안 하고. 엄마, 왜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엄마 마음 이해돼. 다음엔 우리 미리 의논하고 하자.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참 씁쓸했어요. 아마도 저보다 더 먼저 체념했겠죠. 식사가 끝나갈 즈음 아들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또 하나는 딸이 건넸고요. 둘 다 말도 없이 똑같은 화장품 세트였어요. 이거 아버지 생신 선물이에요. 엄마 것도 있어요. 응, 우리 둘이 맞춰서 준비했어. 뭐든 드물게라도 챙기긴 해야 하니까. 그때까지도 남편은 선물을 받으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말수가 많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더 조용해졌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묻기도 조심스럽더라고요. 밭에서 혼자 뭔가를 파고 삽질을 하고 뭔가 공사를 하는데도 그 흔한 뭐 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그냥 삼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밥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철커덕 철제 프레임 소리가 나더라고요. 조심히 창문 너머로 보니 남편이 파란색 튜브 수영장 하나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마당 반을 덮는 꽤 큰 사이즈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날도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닥 평탄화부터 배수구까지 다 직접 손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수영장 근처에는 벌써 손자 손녀들 놀만한 물총이랑 튜브도 사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며칠 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주들 여름방학 때 내려올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죠. 혜진아, 여름에 애들 데리고 좀 내려올래? 아버지가 수영장을 만들었어. 수영장이요? 진짜요? 근데 엄마, 우리가 이번 여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건이는 학원 다니고 저도 회사 일정이 빡빡하고. 그렇구나. 그래도 주말이라도 한번? 서울도 더워서 내려가면 좋긴 한데 솔직히 너무 빡세서요. 엄마, 다음 달쯤 다시 얘기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바로 말하진 않았어요. 알면 속상할까 봐요. 그런데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남편이 먼저 묻더라고요. 혜진이 뭐라더나? 애들 온대. 좀 바쁘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라. 그래, 그럼 그냥 비닐 덮어놔야겠네. 그 말이 참 담담하게 들렸는데요. 저는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비닐 덮는다는 말 한마디에 며칠 동안 삽질하던 그 등짝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남편은 마당에 나가서 수영장 위에 비닐을 덮었습니다. 물도 채우지 않은 상태로요. 바람에 펄럭이는 비닐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몰래 안방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사람 허리를 꾸부정하게 하고 조용히 앉아서 그냥 한참을 앉아 있더라고요. 다음 날부터였어요. 남편이 아침밥을 먹고 나면 곧장 서재에 들어가요. 원래도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젠 대답조차 최소한으로 해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그저 응 아니면 괜찮아밖에 안 해요. 마당에 덮어둔 수영장은 점점 먼지가 쌓였고 날이 더워지는데도 물 한 방울 붙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고생하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저는 혼자 마트 가서 수박이랑 고기라도 사왔어요. 뭐라도 하려고요. 여보, 동네 어르신들 불러서 수영장 개장식처럼 해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웃자고요. 됐어. 괜히 웃음 나올 일 아니야.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야 그냥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나는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항상 묵묵히 참고 넘기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정색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맥주 한 캔을 땄어요. 남편이 방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기에 괜히 음악이라도 틀어봤지만 분위기만 더 썰렁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무너진 기대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남편은 말없이 서재 문을 닫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불도 켜지지 않아 불안했는데 안을 보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창밖만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괜히 말 거는 것도 방해일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이 이제 천천히 뭔가를 정리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자식들에 대한 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되려던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아무 말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전화로 식사 자리를 제안했어요. 아버지 생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엔 근사한 데로 예약했어요. 고기 잘하는 데고 뷔페도 있어요. 건이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애들이 잘 먹는 데라서요. 아버지 입맛은 어떨지 모르겠네. 요즘 소화도 잘 못하시는데. 아이고, 엄마, 아버지 못 드시는 거 없잖아요. 고기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 자식들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늦게까지 약속이 있다며 그냥 예약한 당일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날 미리 올라가 아들 집 근처에서 묵기로 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예약한 날이 되어 식당에 도착하니 벌써 자식들과 손주들이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시간 맞춰 왔는데 어째 또 늦은 사람이 돼 있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접시에 고기 몇 점만 집어서 먹었어요. 근데 몇 입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안 맞는 음식이었던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또 식었어요.
생일인데 기호도 모르고 준비한 식사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고는 한참이 지나 케이크가 나왔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죠. 남편은 억지로 미소 짓고 초를 꺼서요. 그 모습이 더 속상했어요. 아버지 생신 덕분에 저희가 포식했네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애들 덕에 신나게 먹었어요. 엄마 아버지도 좋으셨죠? 그렇게 분위기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갑자기 아들이 계산대 쪽을 힐끔 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엄마가 밥값 내는 거죠? 아버지 생신이니까요. 맞아요, 엄마. 우리가 내려갔으면 엄청 차리고 돈도 더 썼을 텐데 이건 싸게 먹힌 거죠.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도 말없이 일어나 계산대로 갔어요. 표정 하나 없이 카드 내미는 모습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밖으로 나와 택시를 기다리며 저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인사를 하며 농담처럼 말했죠. 아버지, 생신 선물로 저희가 밥 먹어드린 거예요. 고마우시죠?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손자들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먼저 택시에 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서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여보, 이젠 더 바라지 말아요. 우리끼리 살아요, 그냥. 응? 그날 이후 남편은 그 평소 보던 주식도 안 보더라고요. 서재엔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켜지 않은 채 앉아만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기댈 것도 기대할 것도 사라진 부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 자식들이 준 선물 상자 2개가 있었어요. 포장을 뜯어보니 둘 다 똑같은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였어요. 이름도 생소한 제품, 구성도 같고 포장지도 같았어요. 그게 꼭 형식적으로 맞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은 안 담겨 있는 선물은 오히려 안 주는 것만 못하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생일 모임 이후로 한동안 집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예전보다 더 무뚝뚝해졌고 저는 괜히 안부 전화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흔한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렇게 2주가 흘렀을 때쯤 갑자기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지금 괜찮아요. 그래, 민수야, 웬일이냐? 무슨 일 있어? 아, 엄마, 사실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어디 아프기라도 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회사 쪽 일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한참 만에 하는 전화가 안부도 감사도 아닌 돈 이야기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전화기를 쳐다보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민수야, 무슨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급하게 5천만 원 정도 아버지한테도 말씀 좀 드려주시겠어요? 지금은 좀 민망해서요. 받지 마. 말하지도 마.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한테도 그렇게 냉정하게 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얼떨결에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있었죠. 엄마, 아버지 좀 달래서 얘기 좀 해줘요. 진짜 급한 일이에요. 민수야, 네가 뭐가 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버지 화나셨어? 아니, 엄마, 이럴 때 좀 도와주셔야죠. 부모 자식 사이에 그깟 돈이 뭐라고.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남편은 말은 안 했지만 많이 지친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에 여행 가자. 어디로요? 배 타고 크루즈 세계 여행. 지금 갑자기 왜요? 이제 우리 살자. 애들한텐 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여행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어요. 특히 크루즈 여행이라니 상상도 못했죠.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해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는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 안에 계약서랑 문서들 있어. 자식들한테 줄 돈 다 계산해서 계좌이체했어. 각자 딱 10만 원씩. 10만 원이요? 생일 선물 값이더라.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제일 비싸게 쳐도 그 정도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이제 진짜 자식들과의 끈을 정리하려는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자식들 통장에 10만 원씩 입금되자마자 전화가 쏟아졌어요. 받지 말라고 했던 남편 말대로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주말 아침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잠시 뒤 딸도 도착했어요. 둘은 서로를 보며 놀라더군요. 한편으론 그 상황이 좀 우습기도 했어요. 엄마, 그 돈 뭐예요? 통장에 뜬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통장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돈은 너희가 내 생일날 준 선물 값이다. 비슷한 제품 찾아보고 제일 비싸게 쳐서 계산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이건 너무 서운하게 들려요. 우리가 뭐 돈이 아까워서 드린 것도 아닌데.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줄 것도 바랄 것도 없다. 그 돈으로 너희와 나 사이에 남은 정산을 끝내고 싶었다. 아이들은 어안이 벙벙했죠. 그리고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따지고 들었고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너희가 뭘 몰랐는지 이제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르고 살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걸 감당하지 않을 거다. 우린 곧 떠난다. 크루즈 타고 세계 한 바퀴 돌 거다. 이 집도 그동안은 친구가 돌봐줄 거고. 아이들은 그때서야 진짜 저희가 결심했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어요. 딸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애들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날 밤 남편은 이불을 덮으며 말했어요. 천장을 보며 조용히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요. 이제야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 뭔지 알겠어. 그래요. 여보, 우리 이번엔 진짜 우리 둘만 생각해요. 그렇게 저희는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준 상처는 오래 남겠지만 이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사람도 또 필요한 사람도 저희 둘뿐이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은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을 아꼈고 저는 말수가 더 줄었어요. 자식들과의 거리감은 더 멀어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이 온 건지 슬그머니 눈치를 보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던 중 아들과 딸이 먼저 내려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희가 먼저 부른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반가우면서도 걱정도 됐어요. 무슨 속내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버지랑 얘기도 좀 하고 싶고요. 저도 같이 갈게요. 이번엔 진짜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할게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좀 놓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남편도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 안 했어요. 주말이 되었고 자식들은 어색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거실이 아닌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오늘 뭔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느꼈어요. 앉아라. 오늘은 내가 말 좀 하겠다. 네, 아버지, 들을게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죄송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만지작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만 원 그거 준 이유 아냐? 생일 선물값이라고 들었어요. 맞다. 정확히 그거다. 그날 받은 선물 2개, 이름도 없는 화장품 둘 다 똑같은 걸 사왔더라. 그건 같이 주문한 거였어요. 편하니까. 남편은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날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었거든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눈빛은 단단했고 말투는 아주 담담했어요. 그 선물 받은 날, 난 처음으로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싶더라. 서운한 게 아니었어. 그냥 허무했지.
아버지, 그걸로 판단하시면 너무하시잖아요. 그동안 너희가 우리한테 해준 거 고맙다 말한 적 있냐? 내가 뭘 바란 줄 아니? 아버지,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생각해주는 마음 하나만 있었으면 됐다. 그게 그렇게 어렵냐? 말끝마다 칼처럼 전곡을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괜히 눈물이 고였어요. 저희가 진짜 너무 몰랐어요. 그땐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부모니까 이해할 거라고. 그래, 그게 문제다.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 그게 평생 쌓이면 무관심이 되고, 무관심은 결국 끊어진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날 남편은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들이 자식들 마음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는 그 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아이들은 조심스레 진심을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다녀오시기 전에 꼭 한번 저희 집에도 들러주세요. 이번엔 진짜 모시고 싶어요. 엄마, 여행 중에도 연락은 자주 주세요. 손자들이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전처럼 말은 없었지만 이번엔 그 눈빛에 조금의 여유가 생긴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식사도 없이 이야기는 끝났고 자식들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여행사로부터 크루즈 출항 확정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오래간만에 옷장 정리를 했고 저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이사도 아닌데 뭔가 벗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짓눌린 감정에서 잠시라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이요. 출발 하루 전 남편이 서재에서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작은 사진첩이 들어있었어요. 결혼식부터 손자 돌잔치까지 가족이 함께한 시간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장엔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자식한테 받은 시간들이다. 좋은 날도 있었고, 서운한 날도 있었다. 이제는 너랑 나의 시간이 남았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번 여행이 진짜 저희 둘만의 인생 이막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남편과 마주보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찡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 날 청양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크루즈 여행 첫날 바다 위에 햇살이 반짝이던 그 아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저희는 손을 꼭 잡고 갑판 위를 걸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청양에서의 묵은 감정도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도 그 바닷바람에 날아가는 듯했어요. 남편은 무척 밝아졌고 오랜만에 활짝 웃는 얼굴을 자주 보게 됐어요. 사진도 찍고 생전 안 하던 커피도 마시고 저녁 뷔페 땐 스테이크를 2번이나 가져다 먹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게 진짜 여행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배는 남쪽 섬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남편이 샤워를 마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휴대폰 알림이 조용히 떴어요. 새벽 1시 22분 발신이는 아들이었어요. 엄마, 지금 괜찮아요? 민수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미안해요. 근데 저 좀 얘기 좀 해도 돼요? 엄마랑만.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급한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목소리는 다급하기보단 좀 떨리는 듯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어머니로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살짝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너 괜찮은 거지? 아버지한테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좀 울컥해서요. 민수야,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저 요즘 회사도 힘들고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그냥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요. 그날 민수는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 생일 때 제대로 못 챙긴 게 마음에 걸렸다고요. 화장품 선물도 말 한마디도 다 생각 없이 했다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이 나요. 아버지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해줘서 엄만 참 고맙다. 엄마, 아버지한테 저 나중에 따로 편지라도 드리면 봐주실까요?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지만 너 마음은 전해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울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나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얼굴만 보고도 알아챘더라고요. 누구야? 애들한테 무슨 일 있어? 민수야, 그냥 좀 울더라고요. 울 일 있어. 지가 버린 일이잖아. 여보, 그래도 아직 자식이잖아요.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침대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 등을 바라봤어요. 그 등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아직은 마음이 열릴 기미가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식 식당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따라갔고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밤이 지나고 나면 한두 마디쯤은 나눴을 텐데 이번엔 정말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크루즈는 동남아 항구에 도착했고 가이드를 따라 관광을 다녔지만 저는 온전히 즐기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의 말, 울먹이던 목소리,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민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안 물을게. 하지만 난 아직 용서한 거 아니야. 알아요. 그 애도 그걸 알고 전화했어요. 사람은 늦게 깨달으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해.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부모라는 건 그렇게 선 긋듯 못하는 존재니까요. 며칠이 흘렀고 저희는 싱가포르, 방콕, 말라카 해협을 따라 여행을 이어갔어요. 남편은 점점 마음을 열어갔고 그 모습에 저도 안심했어요. 그런데 다시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이메일로 조용히 도착한 아버지에게 드리는 긴 편지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인쇄해 조심스레 남편의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며칠 후 남편은 조용히 그 편지를 꺼내 읽더라고요. 한 장, 두 장 읽는 내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좀 마음이 풀리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될 거다. 그 정도면 된 거예요? 애가 노력은 하잖아요. 그래, 나도 애쓰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오래된 서운함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다시 문은 열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다시 여행에 집중했어요. 사진도 더 많이 찍고 시장도 들르고 현지 음식도 맛봤어요. 남편이 현지 망고를 먹으며 웃을 때 저는 이 여행이 정말 남편에게도 치유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자식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걸 지우려 하기보다 덮고 가는 방법을 택한 것 같았어요. 저희는 부모니까요. 선은 그어도 완전히 다치지는 않는 존재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 온 거 같죠? 그래, 이젠 후회도 서운함도 그만하자. 그래요. 우리 앞으로는 우리만 보며 살아요. 바깥바다는 고요했고 창문 너머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그 밤은 저희가 서로에게 다시 약속한 밤이었어요.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청양으로 돌아온 날 명절이 다가왔어요. 마당에 감나무 잎도 거의 다 떨어졌고 유리창엔 밤이면 서리가 끼기 시작했어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희 부부는 자식들 내려오는 날짜 계산하느라 바빴고 냉장고도 김치며 갈비며 꽉꽉 채워놓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용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저희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초대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막이 좀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애들 언제 오나 기다리는 그 스트레스, 명절 준비로 뼈 빠지던 그 날들이 생각보다 고생이었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집 마당에 눈을 쓸고 저는 된장국에 따뜻한 밥을 끓였어요. 참 단출하고 평온한 명절이었어요. 여보, 우리 둘이 밥상 차려보는 거 처음이네요. 그러게 시끄럽지도 않고 괜찮네. 쓸쓸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쓸쓸한 건 사람 많은데 우리만 허전할 때지. 이렇게 둘이 있는 건 나쁘지 않지. 정말 그랬어요.
사람은 원래 혼자일 때보다 함께 있는데도 외롭고 소외될 때 더 아프거든요. 그동안 그런 기분을 너무 많이 느껴서 이번엔 조용한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명절 당일 아침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무심코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그 앞에 민수와 혜진이 함께 서 있었어요. 손엔 떡과 과일이 담긴 상자 하나씩 들고 있었고요. 엄마,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요. 저는 얼떨떨했어요. 아예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남편도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둘의 얼굴에선 무언가 진지한 각오 같은 게 느껴졌어요. 둘은 현관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우르르 몰려와 떠들썩하게 앉는 것도 아니고 이번엔 눈치를 보며 살금살금 앉았어요. 사위도 뒤따라 조용히 들어오더니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인사 늦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왔냐? 밥은 먹고 온 거니? 뭐라도 차릴까? 괜찮아요. 그냥 진짜 인사만 드리려고 온 거예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돌아보니까 저희가 너무 부모님을 몰랐던 것 같아서요. 저도요. 애 핑계, 일 핑계 대면서 정작 엄마 아빠한텐 아무것도 못했던 거 죄송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지만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은 닫지 않았다는 표시였죠. 그날 저흰 처음으로 자식 없이 차렸던 밥상에 자식들이 예고 없이 찾아와 앉는 걸 보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점심 무렵 혜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민수도 따라 일어났고요. 나가면서 문 앞에서 다시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아버지, 앞으로 자주 전화드리겠습니다. 엄마, 저희 애들 데리고 조만간 다시 올게요. 이번엔 제대로. 그래,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다녀가라. 그렇게 그들은 돌아갔고 저희는 다시 조용한 집에 남았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어요. 서운함보다는 조금은 희망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오늘 조금 마음 풀렸어요? 글쎄, 풀렸다기보단 그냥 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 없이 시작했던 명절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무리했어요. 이제는 누가 오든 오지 않든 저희 인생의 중심은 저희 스스로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들려주세요.